콜라도 잘 안 먹는다고 생각했고 피자 이런 것도 잘 안 먹는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제 학교 다닐 때는 급식 먹고 이러니까. 그리고 집에서는 원래 콜라 이런 거를 병으로 사놓지 않아. 애초에 잘 안 먹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았지. 나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중에 알았어요. 어쨌든 방어작용. 그래서 면역은 병원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거나 들어온 애들을 제거하는 게 방어작용이다. 면역은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서로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선천면역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우리 몸이 이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천면역은 좀 나중에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천면역부터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천면역은 병원체의 종류를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빠르게 작용합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지. 종류를 가리지 않는 거랑 빠르게 작용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후천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가 뭔지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단 들어오는 애가 누군지 보지 않아.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지금 누군가가 저 앞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얼굴 보지 않고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하는 게 선천 면역입니다. 빠르겠지. 얼굴도 안 보고 일단 때리고 시작하니까 빠릅니다. 빠르고 종류 가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들어온 사람 누구지? 그렇게 뭐 예를 들어 들어온 사람이 누구지? 현서야. 누구지? 우리 현서야. 현서네 하고 그제서야 이제 후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한테 야 지금 현서가 들어왔어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선천 면역입니다. 선천 면역은 여러 가지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선천 면역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방어벽, 두 번째 2번에 있는 건 방어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피부 같은 것들이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피부의 각질층은 병원체의 침입을 막고요. 숨관가지 우리 뭐였지? 기관지. 기관지 안에 있는 섬모는 병원체를 몸 밖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기관지의 점막이 되게 촉촉하게 젖어 있잖아. 그 점액질에 세균이 막 묻어. 세균이 막 너무 많이 묻었어? 그럼 우리가 보통 그거를 가래나 침의 형태로 이렇게 내뱉게 됩니다. 눈물에도 방어벽이 있어요. 눈물에는 항균성 단백질, 말 그대로 균을 저항하는 단백질, 리보자임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애들이나 뭐 위액 속에 존재하는 위산 같은 것들은 병원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위도 우리 밖에 있는 거라고 했지 위도 바깥이야. 그러다 보니까 위산을 내뿜었다? 즉 바깥에다가 내뿜은 거지. 기관이 아무래도 안에 있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형태학적으로는 바깥이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소화기관과 호흡기관 모두 내벽은 점막으로 덮여 있어요. 아무래도 침입하지 못하게, 내부로 침입하지 못하게. 그리고 이 점막은 점액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체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방어벽이 될 수 있다. 또 그냥 막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온 애들을 이제 제거하는 역할도 해줘야겠죠. 대표적인 예시가 것 중에 하나가 식세포 작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식균 작용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백혈구가 병원체, 암세포, 손상된 거 모두 다 자기 세포, 자기 내부로 들여와서 분해하게 합니다. 자, 병원체뿐만이 아니지 암세포도, 손상된 세포도 어쨌든 내 몸에 존재하지 않는, 정상적이지 않은 모든 애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게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고요. 이걸 하는 애는 이제 백혈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큰 포식세포라고 하는데요. 이게 옛날 표현으로는요. 대식세포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때는 대식세포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명칭이 바뀌었나 봐요. 우리 저번에 뇌 구조 했을 때처럼. 그래서 큰 포식세포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한자를 쓰지 말자 이건가? 그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병원체를 세포 내부로 들여와서 효소를 이용해서 분해하고 우리 몸은 이 과정을 통해서 침입한 병원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 여기 말은 간단하게 나오기도 했고 사실 우리가 여기 뒤에서 뭐 더 다루지는 않겠지만요. 얘네들이 막 분해를 하잖아. 이제 뭐가 어떤 게 들어왔어. 예를 들면 이제 병원체라고 해보자. 세균이 들어왔어. 걔를 막 분해해. 그러면 세균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단백질이라던가 어떤 물질이 있을 수 있지. 얘가 이거를 이제 앞에 머리에 달고 다니는 거야. 아, 진짜로? 머리에 이렇게 달고 다녀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야. 보여? 여기에 지금 세균이 들어왔어. 보여? 지금 얘들도 그럼 이제 주변에 있는 애들도 이제 보통 얘네들이 이제 림프까지 가서 보여주거든. 그럼 이제 B세포, T세포 뒤에 나와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후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그걸 보고 아 세균이 들어왔구나. 그럼 내가 이거 좀 해볼게. 저거 좀 해볼게.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거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원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보통 이제 선천 면역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염증입니다. 염증. 우리가 무슨 염, 기관지염, 뭐 발목에 생기는 뭐 족저근막염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상태이거나 할 때 물론 세균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감염된 상태일 때 염증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니까 병원체가 있는 가시에 찔린 사람 몸에서 어떻게 염증이 일어날까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일단 가시에 내가 찔렸더니 이 병원체가 내 몸 내부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비만세포, 뚱뚱해지는 세포 아니에요. 비만세포. 아, 이게 영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메스트셀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비만세포가요 히스타민을 분비합니다. 병원체가 들어온 걸 인지했어. 히스타민 분비해.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분비하고요. 이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은 이 모세 혈관이 확장돼. 혈관이 확장된다는 얘기는 그곳을 통과하는 혈액의 양이 증가한다는 얘기겠지. 혈액이 증가하다 보면은 원래 이 혈관을 잘 이동하고 있던 백혈구들도 훨씬 더 많은 양이 도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이 백혈구들이 혈관을 뚫고 나와요. 나와서 이 감염된 상처 부위로 이동하게 됩니다. 모세혈관은 확장되고 투과성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은 이 모세혈관 벽과 벽 사이의 공간도 넓어져서 좀 더 이 세포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고요. 혈액이 많은 양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도달하게 되면요. 큰 포식세포, 아까 봤던 대식세포죠. 얘가 여러 백혈구 이렇게 생긴 뭐 큰 포식세포, 대식세포 같은 여러 가지 백혈구가 병원체를 세포 내로 들여와서 제거합니다. 중요한 건 제거. 병원체를 다 먹어버려. 그리고 모세혈관은 다시 수축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과정이 간단하죠? 먼저 다시 봐보면 가시에 찔렸어. 병원체가 들어왔어. 비만세포가 이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히스타민 분비되니까 혈관이 확장됩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증가하고요. 혈관벽과 혈관벽 사이가 넓어져서 세포들이 다 나갈 수도 있게 돼. 그 과정에서 백혈구가 나가고 백혈구 중에 하나인 큰 대식세포 같은 애들은 이 병원체를 잡아먹습니다. 더 이상 내 몸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끔 해주는 게 이 염증 과정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보통 염증이 났다 하면은 어떤 특징이 있어? 빨갛게
맞아요. 볼록해져요. 볼록해지고 빨갛게 막 변하고 하지. 이제 볼록해지고 빨갛게 부어오르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세혈관 같은 것들이 붓거나 하면서 보이는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밑에 있는 질문도 답변을 마저 써보면요. 상처 부위에 백혈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까닭을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아까 누가 비만세포가 무엇을 분비한다? 맞아. 히스타민을 분비해요. 히스타민을 분비하면 얘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줘요. 혈관도 확장되고, 여기서 투과성이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세포와 세포벽 사이가 넓어져서 잘 나갈 수 있게 되잖아. 막을 잘 통과할 수 있잖아, 물질이. 그럼 이제 막 투과성이 증가한다 이런 표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고 투과성이 증가해서 백혈구가 많이 모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어떻게 제거되느냐? 아까 큰 포식세포였죠. 큰 포식세포, 배식세포. 큰 포식세포가 세균을 먹어요. 이 세균을 먹는 작용을 우리가 식세포 작용, 포식 작용, 식균 작용,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작용으로 제거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올해부터 명칭이 좀 바뀐 거다 보니까 예전에 이미 존재했던 그 기출문제들을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때는 대식세포라는 표현이 더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 뒤에도 있죠. 염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후천 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처나 화상을 입어서 피부나 점막이 손상되었을 때 병원체가 몸속에 들어와서 열, 통증, 붉어짐, 부어오름 등을 나타낼 때 우리가 그걸 염증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염증 어떻게 일어나느냐?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가 병원체가 들어온 걸 감지를 하고 히스타민 같은 화학 신호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혈관도 확장되고 모세혈관의 투과성도 증가하면서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도달하죠. 일반적으로 큰 포식세포예요.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제거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천 면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후천 면역은 우리 몸에 감염된 병원체를 인식해서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특이적이란 얘기는 특별히 그 병원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원과 항체,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날까? 우리가 항원, 항체 특이적으로 작동을 해요. 어떻게? 항원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즉 우리를 감염시키는 그런 애들을 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런 거고요. 어쨌든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은 항원이에요. 그래서 이 항원에 대항하여 우리 몸에서 만드는 애가 바로 항체다. 그래서 항원과 항체가 결합해서 우리가 항원 항체 반응 했었었죠. 애초에 이 항체라는 것은 그 특정한 항원에만 결합할 수 있잖아. 모든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곳에만 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이적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밑에 림프구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전에는 어떤 림프구가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일단 골수에서 본메로우라고 해요. 골수에서 림프구가 만들어지는데 림프구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수용체를 가지게 됩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B, 하나는 T.
왜 하나는 B고 왜 하나는 T 있느냐? 이 B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고 골수에서 성숙해집니다. 얘네들이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B 림프구는 골수에서만 일어나요. 골수가 아까 본외로우라고 했죠. 그래서 B를 따서 B 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얘는 T 림프구는 골수에서 생성되지만 나는 흉선이라고 쓰고 싶은데 여기서 또 명칭이 바뀌었어요. 가슴샘. 흉선으로 이동해서 성숙해진다 라고 하는 애가 바로 T 림프구입니다. 왜냐면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흉선이 아마 영어로 뭐였지? 타이머스인가 뭐 그거였어요. 그래서 T로 시작해요. 어쨌든 그래서 T 림프구입니다. 흉선 나중에 찾아보세요. T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B로 시작하는 B 림프구, T로 시작하는 T 림프구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생성은 골수에서 일어나지만 성숙되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계속 헷갈리게 문제를 낼 거예요. 요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어작용에 효과적인 림프구만 성숙시키고 나머지 효과적이지 않은 림프구는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요. 좀 구체적으로 이거 좀 심화된 버전이긴 해요. 기억 못해도 돼. 만약에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림프구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다 병원체의 면역을 위하여 우리에게 방어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항원이라는 거는 자기 항원이라는 표현도 사용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내 몸에 있는 물질이야. 내 몸에 있는 물질은 나한테 나쁜 게 아니잖아? 근데 그게 나한테 나쁘다고 인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는 거야. 사실 그게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이긴 하거든요. 내 몸에 있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 몸을 계속 공격하는 거야. 근데 만들어진 이 림프구들이 내 몸을 공격할 수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 몸을 공격하는지 공격하지 않는지 다른 애들을 잘 결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성숙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효과적이지 않은 애들은 제거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골수에서 미성숙 림프구 만들어지고요. 비림프구는 여기에서 성숙되고 T림프구는 가슴샘에서 성숙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B림프구, T림프구를 모두 사용하고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후천 면역은 또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 두 가지로 나누어서 후천성 면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후천성 면역, 세포성 면역 먼저 살펴보면요. 얘는 세포, 감염된 세포를 림프구가 직접 제거해요. 세포 단위에서 이미 면역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제거를 합니다. 항원을 인식한. 자, 아까 대식세포 기억나지? 물론 걔 말고도 다른 애들, 뭐 비림프 같은 애들이 이 표식을 달고 다녀요. 어떤 애가 들어왔는지 표식을 달고 다닙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이 애들을 보고 인식했지. 그러면은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증식합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섭지? 세포 독성 T 림프구. 항원을 인식해준 T 보조 T 림프구가 야 여기 이런 애가 들어왔대. 세포 독성 T 림프구한테 알려줬어. 얘가 이제 점점 늘어나기 시작해요. 증식해요. 그럼 어떻게 돼?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당연히 독성 물질을 분비하겠죠. 말만 들어도 무서운 독성 물질을 분비해요. 그래서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포를 제거하는 세포 단위의 면역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줍니다. 체액성 면역은 체액에 존재하는 항체를 이용해요. 아까 세포성 면역에서는 항체라는 표현 없었지. 보조 T 림프구랑 세포 독성 T 림프구밖에 없었어. 특별히 세포 독성 T 림프구가 더 중요한 포인트긴 하겠죠. 근데 체액성 면역에서는 항체를 이용해서 병원체를 제거한대. 자, 어떻게 제거하는지 봅시다.
항원 조각을 인식하여. 자, 들어온 조각이 무엇인지 인식했어. 얘도 마찬가지야. 보조 T 림프구가 얘를 도와주는 거야. 여기 얘 이런 애가 들어왔어 하고 보조 T 림프구가 알려주면요, B 림프구가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합니다.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분화해요. 그렇게 되면은, 자, 두 가지로 분화됐죠. 형질세포는 항체를 만듭니다. 항체를 만들어서 항체와 결합한 항원이 큰 포식세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여기 그림에 뭐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병원체가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병원체에다가 항체를 막 붙여.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빨간색이 항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항원에 이 항체가 막 결합을 해. 그럼 얘들이 자기들끼리 막 엉겨 있겠지. 그럼 이제 대식세포가 그걸 보고 먹으러 와. 분해하고 먹어서 식세포 작용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B림프구가 형질세포 말고 기억세포 하나 더 만든다고 했지.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기억해주는 세포야. 메모리 셀. 그래서 얘는 똑같은 애가 또 침입하면 그때는 느리게 할 수 없잖아. 왜냐면 지금 여기 과정에 어떤 게 있냐면요, 얘네들이 병원체가 큰 포식세포한테 잡아먹혀서 이 항원이 막 제시가 되고, 제시된 항원을 보조 T 림프구가 보고 얘를 다시 또 증식시켜가지고 B림프구한테 알려주고, B림프구가 그걸 보고 다시 형질세포랑 기억세포랑 만들고, 기억세포, 형질세포가 여기가 형질세포예요. 형질세포가 항체 만들고 다시 얘네들한테 결합시키고 포식세포가 다시 먹게 하고. 얼마나 복잡해, 그치? 근데 기억세포는 그런 거 하기 싫다 이거야. 기억세포는 다시 똑같은 애가 등장했어? 바로 항체 만들어서 바로 식세포 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즉, 빠르게 기억세포가 이 면역을 하게 되는 거죠. 기억세포가 항원 다시 침하면 또 기억세포 만듭니다. 또 형질세포가 있어야 또 이 항체가 분비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또 얘네들이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런 항원이 들어왔어 하고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거지. 방금 현서가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현서 누군지 알지? 바로 현서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기억세포는. 알겠지? 미안해.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기억세포고, 이게 체액성 면역이다. 그래서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요,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세포를 바로 제거해주는 세포성 면역이고요, 밑에 있는 건 체액성 면역입니다. 체액에 존재하는 항체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뭘로 헷갈리냐면요, 아까 앞부분에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었지. 그리고 체액성 면역하고 세포성 면역이 있어. 다 면역으로 끝나. 이쯤 되면은 누가 뭘 하는지 헷갈려요. 지금도 헷갈리나요? 그럴 수 있어. 이거 되게 헷갈릴 수 있어. 선생님도 가끔 헷갈려. 그래서 여기 뭐 앞에다 써도 되고 뒤에다 써도 되고요. 이렇게 하나 구분을 써놓으면 좀 안 헷갈릴 수 있어. 외울 때 그냥 이렇게 선천 면역과 후천 면역이 있는데, 후천 면역은 세포성 면역이 있고 체액성 면역이 있다. 요렇게 미리 내가 가지치기를 좀 해놓고 요걸 보면서 외우면요, 선천 면역에서 세포성 면역이나 후천성 면역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겠지? 요걸 되게 많이 헷갈리게 또 문제를 내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세포성 면역은 세포독성 T 림프구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랑, 뭐 체액성 면역은 T 림프구, 근데 그게 형질세포와 기억세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 이 정도 간단하게 단어 중심으로 먼저 외운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세요. 그럼 될 겁니다. 괜찮을 거예요. 자, 밑에 있는 질문. 자, 사람 면역 결핍 바이러스, 아까 말한 HIV,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얘가 치료하지 않고 오랜 시간 흐르게 된다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모두 일어나지 않게 된대요. 보조 T
맞아요. 맞아요. 똑똑하군요. 보조티 림프구가 감염이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HIV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잠복 기간이 길어요. 내가 걸렸는지도 모르는 거지. 막 걸리고 막 10년 뒤에 발병하고 이래요. 왜냐면 얘네들은 HIV는 이 보조 T 림프구에 감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프지 않을 때는 보조 T 림프구가 사실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건강할 때는 얘네들이 발현이 안 돼. 근데 내 몸이 좀 면역력이 약해지는 그 순간 에이즈가 등장하는 거지. 되게 무서운 애지.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보조 T 림프구의 수를 막 줄여요. 이 HIV 이 바이러스가 참 무서운 바이러스죠. 어쨌든 보조 T 림프구가 감염되었다. 자, 확인 문제입니다. 선천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자. 피부와 점막은 병원체 침입을 막죠. 막습니다. 병원체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빠르게 일어나는 거 선천 면역 맞아요. 큰 포식세포, 대식세포가 식세포 작용으로 병원체를 제거한다. 맞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아요. 자, 2번 후천 면역 중에서 체액에 있는 항체를 이용해서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 체액성 면역입니다. 좋습니다. 자, 뒤에도 좀 더 나가보도록 할게요. 뒤에 보니까 우리 좀 잘 알고 있는 거 하나 등장했네요. 바로 항원항체 반응입니다. 항원과 항체가 결합하는 걸 우리가 항원항체 반응이라고 했죠. 항체는 항원 결합 부위가 2개 있는 Y자 모양이고요. 항원 결합 부위는 항체의 종류마다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체의 구조를 보면요, 이렇게 Y자 모양을 가지고요. 항원이 결합되는 부위는 양쪽 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특정한 요 모양에 딱 맞는 항원과만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면은 여기 막 반원 모양 아니면 삼각형 모양에 따라서 딱 맞는 애들과만 결합을 한다라는 거. 자, 이 항원항체 반응이 단순히 병원체 사이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혈액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혈액형에서는 우리가 혈액형 응집 반응을 통해서 항원항체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응집 반응이라는 것 자체의 뜻을 보면요,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람의 그 혈액을 섞었을 때 항원과 항체가 결합해서 엉겨붙을 때 우리가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항원과 항체를 우리가 응집원을 항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응집소를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응집 반응, 그래, 항원과 항체가 응집하는 거야. 뭐 반응해서 엉겨 붙는 거야. 거기까지 괜찮아. 응집원이 똑같이 원으로 끝나니까 항원, 응집소는 항체겠네. 거기까지 괜찮아. 근데 그 항원, 항체가 어떻게 다른데? 이에 대한 내용은 바로 밑에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A형, B형, AB형, O형 이렇게 있죠. 우리가 이 A형, B형, AB형을 나타내는 것은요, 이 적혈구 겉에 붙어있는 이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 이름을 붙였어요. A형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고요, B형은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어요. A, B형은 당연히 둘 다 가지고 있겠죠? 네,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응집원 A랑 응집원 B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O형은 아무것도 없어서 O형이에요. 네, 얘는 응집원 없습니다. 그냥 민풍산이야. 원래 그래. O형은 응집원 없어요. 그래서 위에는 빈칸도 마저 채워주면 뭐 A, B형은 A랑 B 둘 다 가지고 있다. O형은 아무것도 없다. 자, 응집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응집소도 가지고 있는데요. 응집소는 정반대되는 애들을 가지고 있어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소 베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응집원 A니까 응집소 베타 반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B형은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어요. A 아니고 알파야. A, B형은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있어.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왜 없냐? 얘네들이 응집소 알파는 A랑 결합할 수 있고요. 응집소 베타는 응집원 B랑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둘 다 있으면 P가 존재할 때 이미 응집된 상태로 존재할 수는 없잖아. 얘는 응집소 없습니다. 없습니다. O형은 응집원이 다 없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와 베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응집원 A는 응집소 알파와 결합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요. 응집원 B는 응집소 베타와 결합했을 때 응집 반응이 일어납니다. 같은 애들끼리 결합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반대, 응집원 A가 응집소 베타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응집원 A와 응집원 B의 유무에 따라 A, B, O식 혈액형이 정해지고요. 이 응집원의 종류에 따라서 응집소의 종류도 각각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요. 한 가지 더 있어요. RH식 혈액형. RH-, RH 플러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 혹시 내가 RH-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 없군요. RH- 혈액형은요. RH 응집원이 없습니다. 자, 아까 우리 ABO식 혈액형 했던 것처럼 RH식 혈액형도 마찬가지예요. RH 응집원이 있다는 얘기는 응집소는 있어 없어? 없어요. 맞아요. 없습니다. RH- 응집원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응집소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없어. 응집소도 없고 응집원도 없어. 근데 RH+, RH 응집원에 노출되면 그때 항체를 만들어요. 나중에 항체를 만들어. 태어날 때 없어요. 태어날 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한 게요. 요게 이제 우리가 유전을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요. 유전자형, 그러니까 갑자기 유전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사람은 같은 애들이 두 개씩 있잖아. 그러니까 23쌍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보통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삼각염색체에 각각 다른 유전자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근데 RH+는 둘 다 플러스거나 한쪽만 플러스여도 RH 플러스야. 근데 RH-는 둘 다 마이너스일 때만 마이너스예요. RH-. 그렇다는 얘기는 뭐겠어? 확률적으로 RH- 혈액형은 적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RH 플러스야. 그러다 보니까 RH- 형인 사람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가끔 그래서 A형, B형, AB형, O형 여러 개가 있잖아. 근데 여기에 RH-가 붙었어. 그러면 이 P를 구하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P가 만약에 긴급하게 필요해? 방송에 내보내. 본 적 없어? 없구나. 없을 수 있어요. 요즘은 애초에 혈액 자체가 부족해서 다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혈액량이 많았을 때도 이 RH- 혈액형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RH- A, B형 필요합니다. 그 뉴스 맨 밑에 이렇게 자막처럼 항상 이렇게 띄워놨었어. 선생님 친구 중에 RH- O형인 애가 있었거든? 걔는 그 기사가 뜨거나 막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면은 수업도 다 빼고 그 혈액 뽑으러 가. 왜냐면 그 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혈액형을 한번 혈액형 판정
이걸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요. 우리가 직접 지금 혈액형을 막 피를 뽑아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혈액형 판정 시험 같은 거 해본 적 있을까? 막 용에 꼭 떨어뜨려가지고. 없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혈액형 판정을 잘 못했어. 그래서 막 예전에 정말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 세대보다 좀 더 위 세대로 가면 그런 게 좀 심한데 어떤 게 있냐면 막 초등학교 때는 나보고 A형이래. 평생을 A형으로 살았는데 군대에 갔더니 너 A, B형이야. 혈액형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는데 혈액형이 바뀐 게 아니라 애초에 잘못 판정이 된 거야.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 물론 혈액형이 바뀌는 경우 있습니다. 골수이식을 받을 때 혈액형이 바뀔 수가 있대요. 하지만 그런 경우가 드물잖아. 사실 골수이식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케이스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 혈액형이 바뀌었다? 혈액형 판정이 잘 안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엄마도 분명 어릴 때는 A형이라고 해서 컸는데 나중에 이제 선생님을 낳아야 되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야? A, B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 여태까지 A형으로 살았는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은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사용하는 이 시약이나 용액 같은 것들이 너무 오래되거나 하면은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요즘은 그럴 일들이 별로 없다. 요거 하나는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혈액형 판정 실험. 요게 아무래도 시험 문제에서 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일단 표를 하나 그릴 건데요. 표의 가로축에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그렸나 좀 생각을 해봤어. 이 위에 있는 플러스는 RH 플러스를 말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마이너스는 RH 마이너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 A 혈청, 항 B 혈청, 그리고 항 RH 혈청 요렇게 부를 수 있는데 이 항 A 혈청은 원래 B형 표준 혈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원래 이름이 그렇고요. 항 B 혈청은 A형 표준 혈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항 A 혈청이라고 했으니까 어때? 우리가 이 항이라는 거 언제 쓴다고 했지? 뭔가 이렇게 대항할 때, 저항할 때 쓴다고 했지. A를 밀어낸다? 얘는 뭘 가지고 있겠어? 그러면? 응집소 기준으로. 맞아요.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반대로 항 B 혈청은 응집소 베타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 쉽죠? 이렇게 보면 좀 쉬울 거예요. 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A형이랑은 응집을 해? 안 해? 해요. 알파니까요. 헷갈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알파니까 A형과 응집합니다. 하지만 B형과는 응집하지 않아요. A, B형이랑은 응집해요. O형이랑은 응집할까요? 안 합니다. 자, 항 B형 혈청, 즉 응집소 B를 가지고 있는 얘는요, A형과 응집을 할까요? 안 합니다. B형이랑은요? 합니다. 응집합니다. AB형이랑은요? 응집합니다. O형은요? 안 합니다. 맞아요. 자, 이제 AB형은 다 끝났어. RH, 항 RH 혈청을 가지고 있대요. 즉 RH 응집소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요 여기 플러스에 해당하는 A형과 B형에는 RH 플러스 A와 RH 플러스 B랑은 응집을 할까 안 할까? RH 응집소잖아. RH 응집소 하죠.
왜냐? 이 플러스, RH 플러스란 얘기는요, 응집원, RH 응집원이 있는 상태야. 그런데 항 RH 혈청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여기에는 RH 응집소가 있겠죠. 자, 응집원과 응집소 있으면 응집하죠. 네. 반대로 RH-AB형과 RH-O형 같은 경우에는 RH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응집하지 않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다 보니까 A형과 B형과 AB 형, O형이 각각 어떤 응집원과 응집소를 가지고 있는지, 언제 응집하는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면 이 실험을 풀 수 있거든. 보통 이게 실험으로 해가지고 막 또 이것도 비슷해요. 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걸로 냅니다. 이런 걸로도 내고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수열에 대한 내용도 나오거든요.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안 쓰고, 여기서는 화면 전환이 자,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느린 걸까? 대충 치면 나오겠죠. 혈액형 수열이라고 인터넷에 치면요, 여러 가지가 떠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어요. 어떤 걸 봤든. 이거 보통 그 저기에도 있거든. 그 어디지? 그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집 사시면 문제집에도 다 종류가 있거든요. 보면요, 대량으로 수혈할 수 있는 것과 소량으로 수혈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같은 혈액형끼리는 대량 수혈이 가능해, 그치? 근데 소량 수혈이 가능한 경우가 있네. A형은 AB형에게, B형은 B형에게. 왜냐하면 AB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원이 다 있지만 이 응집 A형은 응집소 베타가, B형 같은 경우에는 응집소 알파가 있긴 한데 소량이니까 조금은 응집 반응이 일어나도 괜찮잖아. 근데 이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정말 특수하게 나 지금 당장 수혈을 받았는데 피가 전혀 없어. 그러면 AB형은 A형 것도 B형 것도 O형 것도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소량이니까. 이기적이야. 그치? AB형인 사람 나 A병이야. 좀 이기적이지. 어쩔 수 없어. O형은 또 A형과 B형에게 소량 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야. O형은 알파와 베타 둘 다 있는데 A형은 베타, 베타, B형은 알파. 얘는 알파, 베타 둘 다 있으니까 소량의 알파 정도는 괜찮다 이거야. 소량의 베타 정도는 괜찮다 이거야. 소량 수혈할 수 있어. 근데 O형은 어때? 안 돼. 아무것도 수혈받을 수 없어. 왜? 응집원이잖아 얘는. 아니 얘는 응집소 알파 베타가 둘 다 있잖아. 근데 응집원이 들어가면 어떻겠어? 다 옮기겠지. O형은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AB형은 좀 수혈받기가 수월하고요, O형은 수혈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RH-O형은 어떻겠어? 더 힘들어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희귀한 혈액형입니다. 어려워요. 그런 경우는. 자, 확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액의 응집 반응과 혈액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답은? 4번. 네.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죠? 5번이에요. 네. ABO식 혈액형이 AB형인 사람의 혈장에는 응집소 알파와 베타 모두 없습니다. 왜? 응집원 A와 응집원 B가 있기 때문에. 자, 2번. ABO식 혈액형은 A형이래. 그리고 RH식 혈액형은 RH 플러스래. 그럼 이 사람은 A형이니까
응집원 A를 응집소라고 썼네.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겠고, 응집소는 방금 말해주는 것처럼 베타와 RH 응집소 없겠구나. RH 응집원이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응집원은 A 응집원 A 그리고 RH 응집원 두 가지를 가지고 있고, 응집소는 베타만 가지고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끝내기 전에 이제 또 잡다한 얘기를 한 번 더 해보자면요. 잡다한 얘기 혹시 싫을까? 미안해,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물어봐서. 이 RH식 혈액형 때문에 나타나는 슬픈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 엄마가 RH 마이너스야. 이건 유전되는 거잖아, 요렇게. 근데 어차피 나 혼자 RH 마이너스라고 해서 내 자녀가 어떤 거 나올지는 몰라. 남편에게 딱 달려있겠지. 남편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나오는 자손은 플러스 마이너스거나 마이너스 있겠지. 자, 마이너스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 근데 애가 플러스 마이너스야.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 죽어요? 이 엄마한테는 결국은 RH 응집원이 없는 상태일 거고, 내 자손에게는 있단 얘기잖아. 그니까 이 엄마가 얘를 낳을 때 응집원에 노출돼요. 항체를 만들어요. 첫째는 낳을 수 있어. 둘째를 가졌는데 또 플러스 마이너스야. 그럼 둘째를 공격해서 둘째가 죽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몰랐어. 나중에 이렇게 응집원이 노출돼서 응집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생기는 아이는 그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서 혈액이 응집돼서 죽을 수 있구나 나를 깨닫고, 요즘은 이제 다른 걸 조치를 취하고 면역을 이렇게 이제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면역이 좀 떨어지게끔 해준다던가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해결이 됐는데 예전에 그걸 몰랐다. 좀 신기하죠. 마이너스는 괜찮아요. 만약에 첫째가 마이너스하고 둘째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어요. 괜찮아. 셋째가 플러스 마이너스면 이제 얘가 위험한 거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뭐 나중에 심화된 문제로 보통은 나올 것 같았는데 여기서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